말도 안 돼. 2025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현재 태국은 한국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사윗이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현재는 호주 시드니에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는 꽤 되었고 지금은 자유롭게 생활하며 여행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SNS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품고 자랐으며 특히 제가 속한 문화와 언어, 역사에 대해선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에 나와 살면서도 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항상 유지하려 애썼고 외국에서 접하는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나라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편견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외교적 관계와 관련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식이었고 그것이 저희 생각과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에 불거진 몇몇 갈등이나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기사나 댓글들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은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하대하는 나라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팍과는 같은 태국인 이민자로서 서로 많은 공통점을 나누며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팍이 무슨 계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의 중독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로운 관심사가 생긴 정도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 빈도와 열정이 점점 도를 넘으면서 저도 모르게 심기가 불편해지더군요. 문제는 그가 점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다 갑자기 한국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와, 이건 진짜 예술이야. 저기 가서 길거리 음식만 먹어도 콘텐츠가 터질걸? 이라고 말하거나 갑자기 호주 교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런 거 보면 한국 버스 시스템이 진짜 대단하긴 해 라며 화제를 한국으로 돌리는 식이었죠. 저는 속으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였다면 요즘 한국 콘텐츠에 빠졌나 보네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길 수 있었겠지만 그는 마치 한국이 모든 문제의 모범 답안이라도 되는 양 삶의 모든 분야를 한국과 연결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팍은 대뜸 저를 시드니의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당으로 불러냈고 떡볶이와 김밥을 시켜놓고는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채널도 슬슬 새로운 소재 필요하잖아. 한국 가면 뭐든지 컨텐츠가 돼. 거리 음식, 시장, 교통, 심지어 화장실까지. 그는 진심으로 설득하려는 눈빛이었고 그러면서 제 SNS 계정 팔로워 수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은근히 언급하며 요즘 태국에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가 엄청 뜨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팍이 내밀듯 건넨 이 콘텐츠 제안을 단순한 친구의 추천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 직업적 감각을 시험하는 듯했고 동시에 제가 회피해온 한국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질문은 점점 제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저는 콘텐츠 분석 도구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만한 데이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 20대 후반 여성 사용자들 사이에서 한국 브이로그와 한국 문화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봐라, 결국 돈 되는 건 다 한국이잖아 라는 이성의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런 흐름에 편승하면 너 자신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는 감정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를 움직인 건 결국 그 모순된 충돌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게 얽힌 채 어느 밤 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가벼웠고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이렇게 말했죠. 야, 내가 말한 거 한국 가보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팍의 환한 목소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뻐했고 저는 동시에 묘한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좋아, 가긴 갈게. 하지만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 보여줄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완벽한 나라가 얼마나 과장됐는지. 출국 당일이 밝았을 때 저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에 휩싸인 채 이른 새벽부터 캐리어를 끌고 공항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제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검증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다소 굳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던 팍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진짜 간다, 우리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는 들뜬 여행자일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 나라, 실제로 가보면 별거 아닐 거야. 내가 잘못된 환상을 깨뜨려주지. 저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비행기 좌석에 앉았고 기내식조차 맛보지 않은 채 노트북을 열어 SNS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민낯, 그 거품을 파헤친다. 출국 디데이 시작합니다. 라고 적으며 저는 마치 탐사 기자처럼 스스로를 몰입시키고 있었어요. 도착 직후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나올 무렵 팍은 제게 낯선 작은 카드를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팀원이야. 이거 하나면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어. 저는 속으로 그래봤자 교통카드 하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얼굴엔 고마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한국어로 빽빽이 적힌 안내판과 정리정돈된 공항 내부가 들어왔고 얼핏 들리는 안내방송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반복되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려는 인상을 주었어요. 국제공항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불편한 인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40여 분간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뜨리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펼쳐졌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은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숨소리조차 내기 꺼려질 정도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탑승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 보던 디스토피아적인 질서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열차 내부는 냄새 하나 없이 청결했고 스크린 도어와 전광판은 정확하게 현재 위치와 다음 역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되었고 속도는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만큼이나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열어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이렇게 자막을 달았죠. 지하철에서 영상이 끊기지 않는 나라. 처음입니다. 호주의 트램은 도시마다 차이가 너무 크고 시드니 지하철은 와이파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정도로 음영 구역이 많거든요. 환승을 2번 하는 동안에도 제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팍이 미리 추천한 앱 하나만으로 모든 노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앱에서는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실제 열차는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동 과정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고 그래도 한 번쯤은 뭔가 꼬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낯선 역에서 내려 호텔까지 남은 거리를 버스로 이동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조차도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엔 전광판이 있었고 어떤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할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는 열선이 깔려 있었고 심지어 버스 쉼터라는 곳까지 있더군요. 팍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은 이런 게 기본이야. 라고 말하며 씩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약 오르기도 하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 얄미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아니, 진짜 뭐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제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 위로 팔로워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나라 진짜 저래요? 말도 안 돼. 대중교통이 그 정도라고. 저는 혼란 속에서도 짧은 문장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당황 중입니다. 이건 편집된 장면이 아니라 그냥 일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의 한인 식당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일정이 없어서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이었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래 사는 태국인이 있구나 라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태국인들 안 좋게 보는 거 맞죠?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에요. 한국이 무작정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해왔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일부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위법 행위는 숨긴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가방도 벗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퍼진 조용한 객실 안은 평소 같으면 휴식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마주한 태국인 이주민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치 귀 안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에요. 기회를 줘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결국 미움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겐 그것이 날성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펼쳤고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태국 불법 체류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평소엔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주제였기에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박동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검색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부는 태국 커뮤니티에서 외면하거나 변명으로 덮으려 했던 이야기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실제 정부나 언론이 보도한 공식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링크를 클릭하며 차근차근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고용허가제를 한번 시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과의 양국 협력을 통해 수차례 절차를 정비했고 일정 교육과 언어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루트를 열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양국 간에는 정기적으로 인력 송출 관련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국인 노동자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까지 마련해 두었더군요.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하며 저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말없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국은 무례하고 배타적이며 동남아 노동자를 하대하는 이미지였지만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태국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다음으로 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고 그곳에 떠다니는 한국 불매, 한국 금지 운동이라는 태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들엔 한국은 우리를 무시한다. 태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는 분노 어린 댓글이 넘쳐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래에 위치한 광고 배너는 한국 화장품, K-팝 콘서트, 한국 음식 배달 서비스 광고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순적인 장면 앞에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마치 무거운 주먹으로 가슴을 얻어맞은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태국인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드럽고 따뜻한 민족성이 있고 어느 나라보다 외국인에게 친절하며 문화적으로도 깊은 뿌리를 가졌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선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솔직히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을 비판하고 반감 섞인 시선을 가졌던 건 단지 한 나라의 태도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피해자 서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자다. 그래서 이해받아야 한다.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낸 부정적 이미지로 되돌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래놓고 한국 금지 운동이라니 태국인으로서 참 부끄럽다. 처음엔 그 말이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비판처럼 느껴졌지만 곧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찰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나라를 비판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시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는지를 직시할 줄 알아야 했고 저는 그동안 그 과정을 생략한 채 너무 쉽게 감정을 앞세웠던 거였습니다. 며칠 뒤 감기 기운이 느껴져서 동네 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해외에서 병원을 찾는 건 언제나 불안한 일이지만 접수를 하고 대기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차례가 되었고 진료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약국에서도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효율과 접근성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한 번 SNS에 말했습니다. 호주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건 효율과 시스템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스템이나 기술력, 인프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이 사회의 태도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데 익숙한 사람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습관이 몸에 밴 시민들, 그리고 그런 태도를 무언의 기준으로 삼는 문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워야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엔 주인에게 혹시 누가 손대지 않게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 마세요. 여기선 다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화장실에 다녀왔고 돌아와 보니 제자리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으니까요. 이건 교육과 문화의 결과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제 SNS에는 그렇게 적었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그 부분에 공감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하루는 팥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이었고 강물 위로 은은한 노을빛이 비치며 도시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주변에선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연인들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걷고 있었으며 청년들은 기타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든 장면이 너무도 평화롭고 자연스러워서 저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맥주 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저는 팍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싫어하려고 왔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죠? 팍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온 거지. 여행은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이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와서 보게 된 수많은 것들이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편견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찍어온 영상들을 정리하며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려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녹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의 거품을 벗겨내고 싶었고 숨겨진 문제점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나라였습니다. 태국도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한국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디지털 문명 같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호주도 선진국이라 생각했는데요. 여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어요. 기술이나 시스템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질서, 배려, 책임감이 그 무엇보다 감동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자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바뀌었다면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편견은 이해로 녹일 수 있어요.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마자 팔로워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태국과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댓글을 남겼고 어떤 이들은 나도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다 며 사과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진심이 느껴졌어. 단순히 여행 후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본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제게 있어 이 여행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다시 한번 팍과 함께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때 만났던 태국인 남성과 식사를 하게 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면서 느낀 건 이 나라는 기회를 주지만 책임도 요구하는 나라예요. 그걸 무시하면 우리 스스로가 미움받게 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를 그저 과장되고 거품 낀 이미지라고 치부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몰랐던 수많은 진실을 품은 도시였고 그 진실은 제 안의 편견을 조금씩 녹이며 새로운 시각과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성찰이자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지금이라도 진짜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